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항목에 얼마가 쓰인다느니 하는 그런 것보다는 큰 흐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마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년도 나라 살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예산과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정부 예산같이 이런 주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많이 지겹기도 하고 숫자로 평가되는 부분도 많은 내용이라서 쉽게 다가오지 않는 주제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이라는 용어 자체도 워낙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주제만 들어도 딱 듣기 싫은 느낌이 나죠.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살림이 곧 우리 주머니 살림도 되는 거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는 같이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분하게 진행할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기사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내용이지만 내년도 총 지출 예산은 사상 최초로 500조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규모로는 513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올해보다는 9.3%가 증가해서 잡혀져 있어요. 올해가 9.5% 증가했고 내년에도 9.3%가 증가하는 거니까 2년 연속 9%가 넘게 증가한 예산 규모인데요. 과거에는 보통 4%에서 5% 정도 증가된 예산을 잡았으니까 이번 9%대의 증가는 급격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어요. 반면에 내년도 정부 세입은 올해 대비 1.2%만 증가한 482조 원의 규모로 지출보다는 세입이 훨씬 적게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구조가 되는 건 맞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경제는 기존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부진이다 해서 세수 둔화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세입의 증가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2019년 올해 예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재정정책은 들어오는 세입이 나가는 세출보다 많은 그러한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이 말은 들어오는 세입의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출을 집행하는 그러한 균형 잡힌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앞에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들어오는 세입보다는 나가는 세출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확장적 재정 적자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자 재정 정책이라는 게 또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내년부터 적자 재정 정책으로 가는 게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은 왜 우리 정부는 굳이 이 타이밍에 들어서 확장적 적자 재정 정책을 펼치냐는 건데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래요. 원래 예산 확대를 통한 확장적 적자 재정 같은 그런 정책은 현재의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을 때 펼치는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현재의 경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을 맞았을 때 그런 재정 확대 정책을 펼쳐서 현재의 안 좋은 경기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일자리도 개선되고 있고 국내 경제의 기초 체력도 튼튼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 정부의 그 말대로 현재 우리의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은 확장적 재정적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문제로 보고 있는 거네요.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랑 실제로 펼치고 있는 경제 정책이랑 서로 방향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제 위기 때나 사용하는 정책이니까 정부의 말대로 현재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예산을 9.3%나 늘려서 불필요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냐는 질문이에요. 이번 예산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 정부가 좀 일관되고 투명하게 얘기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공식적인 발표로는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서 또 나오는 정책은 위기 대책용 정책이 나와버리니까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은 건지 정책이 잘못된 건지 바로잡아서 앞뒤가 좀 맞게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당장 국민을 달래는 그런 달콤한 멘트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경제 침체 때 사용하는 적자 재정을 펼칠 거라면 최소한 진짜 이러이러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안 좋다, 이렇게라도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지금 상황을 공식화한 다음에 적자 재정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그게 포인트인데요. 사실 정부가 적자 재정을 펼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경기 상태가 안 좋아서 펼치는 적자 재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독려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 여파나 한일 경제 문제 등의 여파로 인해서 대외 경제 여건이 불안정해졌다고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국내 경제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 성장 같은 그런 정책 때문에 시도는 좋았으나 사실 경제 여건은 더 위태롭게 됐다고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그걸 인정해버리면 정치적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경제가 안정됐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액션은 위기 때 나오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앞에서 말한 이런 대내외적인 이유로 인해서 현재 적자 재정을 펼쳐서라도 확대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역시도 경기 불안에 따른 세입이 줄어들게 된 걸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의 확대 재정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에요. 최소한 어쩔 수 없이 적자 재정이라도 펼쳐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국민들도 실제 경제 상황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 국민들 나름대로는 대비도 할 수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도 필요한 정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요. 대신에 우리 정부가 현재 우리 경제에 닥친 힘겨운 상황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또 그 인정하는 모습을 투명하게 발표할 용기가 있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적자 재정을 펼친다는 건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국민들이 질 부담이 느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동창회가 있다고 치면 동창회 집행부가 회비 모은 거 어떻게 하고 사용하고 그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집행부가 보니까 회비 잔고가 부족해서 이래가지고는 내년에 동창회 운영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동창회를 없앨 거 아니라면 뭐 회비를 올리든지 추가로 걷든지 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내년부터 회비 올린다고 공지를 했다고 치면 그러면 당연히 회원들은 동창회 자금 사정이 안 좋냐고 물어볼 텐데 집행부가 욕먹기 싫어서 자금 사정은 문제 없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회비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래버리면 구성원 간에 갈등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회원 간에도 그렇고 회원들 간에도 갈등 구조가 자연스럽게 되어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요. 회원이 집행부를 불신해버리면 사사건건 집행부 하는 일 발목 잡을 거고 또 회원들끼리도 어떤 사람은 회비를 올리면 이유가 있어야지 하면서 불만일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집행부가 다 계획이 있으니까 회비를 올리겠지 뭐 그리 따지는 게 많고 불만이 많냐 믿고 맡긴 거 아니냐 그렇게 불만이면 물 흐리지 말고 동창회 나가라 이런 식으로 전체 갈등이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진짜로 집행부가 운영을 잘못했든 아니든 실제로 욕은 집행부가 다 들어먹겠지만 처음부터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회비를 올린다고 했으면 불만인 회원은 있더라도 최소한 회원 간에 필요 없는 갈등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공감 가는 예인데요. 이렇게 정부가 말하는 경제 상황하고 실제로 하는 액션이 다르게 되면 국민들의 동의를 점점 얻기가 힘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게 정부와 국민들 간에 그리고 국민들끼리의 갈등으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거죠. 예, 정부 말하고 행동이 일치가 안 되면 국민 간에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죠. 네. 그리고 간혹 우리가 국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매년 증가하는 예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도하게 증가하는 예산의 규모나 예산이 사용되는 그 사용처는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늘어나는 예산 그 자체는 문제를 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라는 녀석은 그 본연의 성질 자체가 매년 증가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성장하든 작게 성장하든 우리 경제는 매년 성장하고 있으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돈을 사용할 때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맞게 예산이 늘어나는 현상 그 자체는 오히려 정상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매년 예산이 늘어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무작정 비판하기에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략적인 목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도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매년 예산을 얘기하며 항상 거론되는 내용이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가 안 되는 상태라서 OECD 평균 110%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 채무 비율 40%가 마지노선이 될 수 있는 수치인데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한 국가 채무 비율하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OECD 국가들이 정한 국가 부채 비율이 사실 그 기준 자체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 채무 비율에 있어서 950조 원에 이르는 군인이나 공무원 등의 연금 충당금이 빠져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500조 원에 이르는
한전이나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의 부채도 빠져 있고 거기에 4대 연금의 부족분 금액도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비율 40%가 마지노선이 될 수 있어요. 사실상 앞에서 언급한 저런 부채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친다면 GDP 대비 이미 100%가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을 펼치다진 중앙은행의 부채도 포함시킨 개념이니까 우리의 국가 채무 비율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국가 부채를 말하는 범위가 좀 다르네요. 네, 기준은 다른데 일부 전문가들이 같은 개념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해석을 하는데 오류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담으로 우리가 경제사를 찾아보다 보면 진보와 보수가 펼치는 경제정책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수정당이 집권한 그 시기에는 주로 금리 인하나 통화를 찍어내는 그런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을 펼쳐왔는데요. 반대로 진보주의 정당은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해오곤 했어요. 이 부분은 재미삼아 참고해볼 내용으로 다른 경제사 책을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은 우리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면서 개인적인 생각과 몇 가지 참고사항을 알려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산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예산 세부 내용보다는 예산 때문에 발생하는 국민 갈등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예산 문제는 국민끼리 다퉈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현재 상황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